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 살펴볼 것이 이제 계약 문물의 도입과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자 이제 수신사 파견하고 그다음에 영성사, 뭐 법인사 이런 파견과 또 연결시켜서 이제 볼게요. 자, 화면을 이제 같이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계양의 이제 정치 의식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일단 근대 문물 도입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여러 사절단을 파견해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미국에 사절단을 파견하는데 먼저 일본부터 볼게요. 자, 이 수신사를 파견하죠. 이 수신사는 이제 나온 게 이제 명확하게 세 차례 파견된 걸로 있어요. 1차, 2차. 근데 여기는 2차, 1차와 2차 중심으로 좀 볼게요. 수신사 목적은 그 일본의 문명 계하상과 일본의 발전을 알기 위해서 파견했죠. 예. 그래서 이제 수신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죠. 예전에는 통신사를 파견했죠. 통신사는 주는 외교를 했어. 우리가 이제 일본에 여러 가지 문물이나 이런 것들 주는 외교로 이제 의미해서 통신이라는 말을 갖다 바쳤는데 수신한 거는 거꾸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제도나 문물을 서양의 제도나 문물을 받아들이는 외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입각해서 문명계화상과 일본의 발전을 알기 이제 발전을 알기 위해서 파견했고요. 1차 수신사를 볼게요. 자, 1차 수신사는 일본 측의 요청에 의해서 파견했어요. 우리가 이제 가달라고 해서 간 게 아니다. 일본 측의 요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대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왜 요청을 했냐? 일본 측은 자기 메이지 유신의 이런 성과를 한국 측에 조선 측에 좀 자랑하고 싶었죠. 이런 게만큼 우리가 이제 발전됐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말 잘 들어라. 뭐 이런 의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여러 뭐 철도 시설이나 공장 시설 이런 등등을 보여줬어.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김기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행문을 쓴 게 일동 기유예요. 동쪽에 일본을 가서 쓴 책 이런 뜻이죠. 그걸 왕에게 올리죠. 그래서 일본의 신문을 소개하는데 대개 보면 이제 수신사로 갔던 사람들이 그냥 거기 보고 즐기는 게 아니라 오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왕에게 뭐 기행문 같은 걸 갖다 바치는 보고서 같은 걸 갖다 바쳐야 되나 봐요. 그 중에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 일동 기후를 왕에게 올려서 일본의 신문을 소개했다. 자, 그다음 2차 수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4년 뒤에 이제 파견됐는데 그때는 이제 거꾸로였어요. 이거는 우리 측의 요구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되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별로 안 좋아했어. 2차 수신사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예전처럼 대우를 그렇게 받지 못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왜 이게 2차 수신사가 우리가 요구해서 파견됐냐면 현안 문제 해결 때문에 그래요. 이 강화도 조약 있죠. 강화도 조약과 그 부속 조약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중에 이제 뭐냐면 원산과 인천 개항의 요구에 대응해서 일본이 원산과 인천을 개항해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걸 협상하기 위해서 이제 간 거고 결국에는 2차 수신사에서 그걸 들어주게 돼요. 그다음 미국의 유출 방지나 그다음 관세 배상 그러니까 부속 조약에서 미국의 무제한 유출이나 그 다음에 무관세가 있었죠. 이걸 좀 약간 개정하려고 했지만 이건 또 들어주지 않죠. 일본이. 자, 그래서 2차 수신사들은 대부분 할 일 없이 이제 거의 집안에 처박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홍진이 심심해서 어디를 갔냐면 주일 청국 공사관으로 놀러 갔어요. 그때 거기 이제 그 공사관 직원이었던 항준원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간에 이제 앞으로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나중에 항준원이 이제 김홍준이 돌아갈 때 그 얘기한 담화 내용을 자기가 정리해서 글로 그래서 하나 책으로 만들어줬죠. 이게 뭐냐면 조선 책략이야. 근데 이제 김홍지 조선 책략을 왕에게 바치고 그게 유포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파장을 일으키죠. 그건 좀 뒤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신사 일기 썼고 그다음 정강을 쓴 이원이라는 책도 가지고 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천 원산이 개항이 확정됐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사강과 거기에 보면 부산 위에 2개 항구를 개항한다고 했는데 이때 이제 인천과 원산을 요구했지만
그 당시에 그 조선 정부가 들어주지 않았죠. 근데 2차 수신사 때 들어와서 그걸 들어주게 돼요. 자, 그러면 2차 수신사에서 이제 들어올 때 이제 널리 유포된 책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이야.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죠. 내용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외교론이 중점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외교론에는 방아책, 그리고 아라사죠. 러시아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요거 유명하죠. 예.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연결하고 그리고 미국과 연합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자, 이거는 조선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할 목적으로 했다. 그리고 그 당시 동양상국에 널리 퍼져 있는 공로의식, 러시아에 대한 공포의식이 작용됐다.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남진 정책을 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일본이라든지 뭐 한국이나 중국 영토를 꾹꾹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반해서 예전에 설명하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에 말 자체로 그 당시 미국은 영토적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서양 제국주의 국가 중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착한 놈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뭐 북육 강경 정책이 있어요. 유럽의 여러 나라 통상하는 그런 것들, 서양 기술 습득.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유학생을 파견하고 서양인의 교수와 기술자를 초빙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에 대해서는 조선이 천주를 허용하더라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뭐 등등의 내용이 있어요. 시험 문제는 주로 외교론에 초점을 맞춰서 나오니까 그 내용을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밑에 이제 가가 있어요. 사료 내용 있죠.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짐으로써 자강을 도모했답니다. 예. 요 한번 사료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을 볼게요. 오늘이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시판을 보니까 사회과에서는 아무 말도 없는데 저기 은미채하고 국영수 치신 분들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 모르겠어요. 저도 문제 좀 봐야 되겠지만. 자, 진짜 어려운 시험은 이제 초반 때 고급 문제였는데 한번 볼게요. 다음은 가와 나에 들어갈 국가에 대한 옳게 설명한 걸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뒤에 이제 이건 하겠지만 그 당시 김홍재 조선책략에 대한 반발로 영남의 유생들이 마니소를 올렸죠. 영남 마니소라는 그 내용이야. 그래서 이만소 영남 마니소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가에 들어갈 걸 뭘까요? 가는 우리의 신하로서 섬기는 바인데 우리가 신하로서 섬기는 바인데 이제 무엇을 더 친하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당연히 중국이 들어가겠죠. 중국. 자, 나는 우리에게 매여있던 나라다. 예전에 그들이 우리의 허수아 말고 함부로 쳐들어오면 장차 이들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일본이 우리한테 굽신굽신 했으니까 일본이죠. 예. 다는 우리가 원래 몰랐던 나라인데 공연히 타인의 권유로 불려들였다가 어려움을 청하거나 하면 장차 이들 어떻게 응할 것이냐. 괜히 불려들었다가 그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인데 몰랐던 나라니까 미국이죠. 지금이야 미국은 우리하고 아주 친한 나라죠. 예. 그 당시에는 조선 때는 아직 몰랐던 나라였어요. 자, 그럼 나는 본래 우리와 혐의가 없는 나라인데 공연히 남의 말, 항주연의 말을 듣고 틈만 생기면 어떻게 되냐? 되게 보면 이 정책이 뭐예요? 러시아를 경영하기 때문에 나에 들어간 걸 러시아죠. 자, 그러면 가나다의 말 듣고 이제 보면 자, 일본 중국이죠. 조선 주재의 부경사가 한반도 중립화론을 견했다. 이건 누구게? 독일 영사였던 부두려가 관련된 거야. 자, 틀렸죠? 그 다음에 나는 1번이죠. 경인성 부설권과 강원도 당연 금강 채굴권을 얻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경인성 부설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일본 이제 우리나라 거쳐서 일본 넘어간 거고요. 근데 요게 틀렸어요. 강원도 당연 금강체육권은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독일에 있어. 독일. 그러니까 독일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침략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있어요. 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세창양행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양행이란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 식으로 외국계 회사 정도 보시면 돼요.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회사. 자,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다음 운상, 금강, 체육권을 차지했죠. 미국이죠. 그 다음에 저 정도 조차 사건은 러시아죠. 그러니까 디귿과 니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운상 금강 체육권에서 또 유명한 말이 있죠. 노터치. 건들지 마, 내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노다지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자, 2번을 이제 보는데, 2번은 이제, 이거 각자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문제 다 풀다가, 끝이 없어. 네. 쭉쭉 넘어갈게요. 한 문제만 풀게요, 그냥. 음. 자, 제도개혁을 볼게요. 제도개혁은 청나라 제도를 모방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온건개혁파들이 주도를 해갖고, 개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청나라 제도를 모방을 했는데요. 자, 청나라에 파견된 사절단이 영선사예요. 뒤에 좀 얘기했지만, 영선사 파견에 대해 조선 청원이 청나라에 수용되면서 이걸 이제 처리하는 기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양이나 이런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통일기무함원이 설치됐다. 이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통일기무함원. 이거는 이제 그 뭐에 영향을 받은 거죠? 청나라가 세웠던 총리기무함원. 영향을 받은 건 총리암이라고 또 주셔서 얘기하죠. 자, 그래서 제도개혁의 목적은 그 당시 신문물 수용 및 부국강방이었고요. 민실 쪽과 온건개혁파들이 했다. 그래서 이제 활동 내용, 정부 조직 개편과 군대 개편 내용을 좀 보면요. 일단 종전에 이제 5형을 2형으로 개편했어요. 여기는 이제 99인데요. 그 다음에 신식군대였던 별기구를 뒀죠.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도 이제 안에 6조 안에 뭐 하나의 또 기간을 뒀냐면 통일기무함원을 설치하고 통일기무함원 아래 뭐냐면 12개의 또 간청, 하부 간청을 뒀죠. 네. 그래서 그 12개 하부 간청 그 밑에 있는데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상공을 폐지하고 통일기무함원과 12사를 설치하고 그리고 통일기무함원은 이모군란 이외에 2개로 또 나눠져요. 예, 그래갖고 그 통상교수 통상사무암원과 그 다음에 통리궁국 사무암원 이렇게 나누군요. 이게 줄이 좀 잘못됐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통리통상사무암원은 외암으로서 좀 외교 통상을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통리궁국 사무암원은 내암원, 내정으로 담당하죠. 그래서 이 외암원은 갑오개혁까지 존속을 하고 있다가 있었고, 그다음에 내암원은 좀 있다가 국가의정부에 통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통일기무함원은 의정부와 육조 별개기구요. 간제개편 보면 알 수 있죠. 별개요. 예. 최고 수장이었던 총리 대신은 영의정이 겸직을 했다. 대외 문제뿐만 아니라 군국기무. 그러니까 군국기무라는 것은 군대와 기밀과 관련된 내정 문제도 처리했고 그 당시에 의정부 육조를 지키고 국정 최고기관이었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뭐 신산 유람담, 그 다음에 별기구 설치나 군제 개편, 수호조약 체결 등 개화와 서양과 관련된 근대 문물 수용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담당했던 기구다. 또 그 아래 12사를 뒀는데 이 12사 내용이 쭉 있어요. 사대사부터 교진사, 교문사, 편전사 등등등등 있는데 나중에 이 사대사와 교진사는 대청 인식이 전환되면서 처음에는 종속국이라는 인식에서 평등한 관계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뭘로 바뀌냐면 동문사로 통합이 돼버려. 예, 동문사로. 그래서 외교를 전반적으로 이제 담당을 하는 기구로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리고 규장각의 기능을 다시 부활돼서 개화 정치의 뒷받침 학술기관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 군사 조직도 아까 얘기한 5군형을 이용으로, 그다음에 교정변대 또는 외별기, 그래서 뭐 별기군이 잘못된 명칭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별기군도 쓰이니까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교정변대, 외별기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연모공원이나 해서 이제 사관 양성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이 교정변대만 좀 읽고 넘어갈게요. 이 신식군대라고 하죠. 자, 여기 보면 그 국무사 소속으로 일본인 교관 호리모도의 지도하에 양반자제도 편성된 100명의 사관생동과 일반 군주로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무기라든지 이런 것도 좋고, 그리고 대우도 좋았어요. 이 90군대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군대가 이런 차별받다 보니까 들고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가서 그 기물처를 설치해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군국 기무, 군사와 기밀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합의제를 이제 했던 기구인데, 이게 갑오개혁 때 1차 갑오개혁 때 중심 기구가 되죠. 군국 기무처로 계속 발전이 돼요. 자, 그다음 감색청을 설치해서 행정기구 개편을 정리해서 재정 비용을 축소시키고, 이거는 이제 일종의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총괄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해관을 설치했는데 해관이라는 건 뭐냐? 그 당시에는 모든 물자, 해로부터 온 물자가 바다를 통해서 왔어요. 그 당시 비행기를 통해서 수송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에요. 관세를 걷는 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 세금을 걷지만 실제 누가 관리하냐면 청나라의 속방화 정책 때는 청이 관리해요. 자, 근데 청이 관리하면서도 또 한편은 실무 역할은 청이 하지 않고 일본이 일본이 그러니까 청나라는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청나라 관리가 이제 총괄하면 그 밑에 실무적인 영역은 일본 애들이 위탁 아웃소싱을 줘갖고 관리시켜요. 예. 그래갖고 이제 해관에서 이렇다 보니까 일본의 엔화가 확산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일본 애들이 그 돈을 징수할 때 엔화도 징수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관세를 부과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일본 돈이 확산되는 계기를 많아져. 근데 이것도 이제 청일 전쟁 이후에는 일본이 다 뭐냐 관리도 하고 실무적 역할도 다 하게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볼게요. 다음은 밑줄진 새로운 기구에 추진된 정책과 관련이 없는 것은 개항 후에 이제 조선은 종전과 달라진 국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중국의 총리하문의 제도를 모방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죠. 통리기무함을 만들었어요. 주요 통리아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12사를 뒀다. 자, 그러면 여기 딱 내용을 보면, 자, 영성사를 천국에 파견했다. 각종 사조단을 파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박정향을 주민공사로 파견했다. 이건 틀려요. 예. 이거는 왜 틀리냐 하면 그 당시 그 박정희의 주민공사 파견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반대했어. 중국이 상당히 반대했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는 요거는 이제 그 당시 12사의 영향력이 약해진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이거는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고요. 그 조사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했고, 종래의 그 오군영을 우이영에서 장원영 두용으로 개편했죠. 예. 그래서 박정희의 주민공사 파견 관련된 내용은 그 70년 그 후의 얘기고요. 그거는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 그렇게 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근대 문물 시찰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그 후에 이제 여러 이제 근대 문물 시찰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쭉 있는데, 주로 목적이 행정 및 군사 개혁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참고자를 수집할 목적으로 했죠. 대표적인 게 그 심사 유당도 알려진 조사 신찰단, 청의 영성사,
그다음 미국의 보빙사 이렇게 있는데 먼저 이제 신사유난당을 볼게요. 자, 요때 이제 그 언어 좀 보는데 신사유난당이라는 말은 자체가 뭐냐면 조선의 선비를 파견했다 뜻이야. 이게 심사위원단이 아니라 조사시찰단의 말 자체가 조선의 선비를 파견한 거다. 그래서 주로 그 개혁과 관련된 것들을 알기 위해서 파견했는데 그 앞에 수신사 있죠. 그와 좀 약간 성격이 달라요. 수신사는 그 당시 이제 개혁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개혁의 문문을 받아들인 것도 있겠지만 현안 문제 해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조사시찰단은 순수하게 개혁과 관련된 문문을 보기 위해서 간 거야. 볼 때도 이 사람들이 갈 때 상황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조선 책략이 유포되면서 개화에 대한 어떤 반대 운동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예, 유생들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처음에 뭣도 모르고 갔다가 뭣도 모르고 갔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부산인가요? 부산 항구에 가서 이제 열어보고 나서 밀집 열어보고서 우리가 가는 일본에 가는구나라고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알고 간 건 아니고요. 원래는 몰래 불려가고 이제 밀집 보다가 부산이나 뭐 인천 항구에 열어봐라. 갔더니 일본 건너가서 계약문을 받아오라 하면서 이제 가게 된 거죠. 자, 그랬던 거고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그 조사 실태활동과 관련된 그 주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정부는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고 통일기무 암문의 운영과 개화 정책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조사 시찰단을 1881년에 파견했죠. 그래서 박정희 등 12명 조사, 조선의 선비라는 의미죠. 비롯하여 모두 62명으로 구성된 조사 시찰단은 일본의 각 정부 기관에 맡고 있는 사무를 조사하고 산업시설과 군사시설을 두루 살펴보았다. 또 미국과의 수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인천 개항에 대비하고자 세관 사무도 조사했다. 조사 시찰단은 근대화된 일본의 문물과 제도를 시찰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한 보고서는 개화 정책이 추진하는 데 뒷받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가들이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개화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 여기 나름대로 의미죠. 요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 의미. 이들 가운데 대부분 귀국 후에 통일기무화문의 중요한 지책을 맡았고 일부는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 되어 근대적 학문과 기술을 익힘으로써 개화 정책을 펼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럼 자세한 내용을 좀 보죠. 자, 그 배경을 보면 일본에 파견한 이동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후쿠자 유키지에 또 영향을 받았고 급진개혁파에 분류된 사람인데 이 결과 조선 정부는 이동의 복을 받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아까 지금 통일기무 운영과 관련된 내용 등등 이런 것들 이제 알기 위해서 김옥군과 박용원을 파견해서 일본의 개화사 실태를 시찰하도록 했죠. 목적은 일본의 정부 기관과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통일기무 암문의 운영과 개화 정책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제 각 반의 책임자들은 각 반이나 각 팀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반이라는 뜻은 개인적 국왕으로부터 시찰 대상에 대한 지시를 받고 귀국 후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때 문견, 사견이라든지 뭐 시찰기 이런 것들이 같이 보고에 올리죠. 네. 원래 시찰기를 한문 쓰려고 하다가 못 쓴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이 결과 이제 이들은 개화세 강화되면서 통일기무화문의 핵심적 역할을 배정받고요. 일본 유학생들이 파견돼. 그래서 6.1주년 윤치호 이런 사람이 파견되고 동재정과 가죽 재정기술 습득하고 등등인데 6.1주는 일본에도 잠깐 유학 갔고 또 미국에도 유학 갔어요. 뒤에 보빙상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미국과 석유와 관련된 정보를 또 수집하고 그 결과 결과보다는 내용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예, 인천 개항장에 대비한 세관 사무를 조사하고 국제 정세를 파악하여 개할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내용과 관련된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내용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개화 세력이 강화되고
통일기념화문의 핵심적인 역할을 배정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 유학생을 파견했다. 세 번째,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개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요 관련된 내용들, 사료들 좀 기억을 해서 교과서에 좀 나와 있는 사료들이 있어요. 예. 요 밑에도 이제 교과서 관련된 사료들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성사 파견을 볼게요. 영성사는 이제 이건 일본에 파견된 게 아니라 중국에 파견된 거야. 중국에. 그래갖고 이제 그때 조선과 중국이 이전에 약속을 했어요. 파견하겠다고 받아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파견했는데 주로 이제 군기 제도와 기술 습득을 위한 왜냐면 이제 그 당시 청나라가 양무 운동을 하면서 여러 군사 기술이나 이런 것들 공장들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천진기기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게 공학도를 파견한 거야. 근데 파견할 때 학생도 같이 파견했어. 어린 학생도 파견해. 왜냐하면 이제 파견하면서 거기 이제 배워오라고. 근데 1년도 좀 가다가 그냥 돌아왔죠. 왜냐면 돈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으로 도중에 하차됐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어요. 1년 동안 배웠지만 서양의 선진 과학 기술의 체계적 학습을 도입했고 물론 한계도 많았어요. 배웠지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수학이나 이런 것들 잘 모르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물론 똑똑한 애들 뽑아서 했지만 하도 기초 지식이 없다 보니까 배우는데도 되게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학습했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서양식 현대 기계와 과학기술 서적을 대량으로 도입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삼청도 북창 지역에 기기창을 설치하죠. 기기창. 그래서 근대 병기 공장이었던 기기창을 설치하고 여기서 무기도 만들면서 그때 이제 청나라의 기입한 전기기관을 사용해서 동력을 사용해서 무기를 만들었다. 물론 큰 성과는 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김유신이 그때 이제 갔던 김유신이 이런 말을 했죠. 가령 기기를 다루는 법을 모두 배운다고 해도 기계를 구매해요. 무기 공장을 세우지 않으면 돌아가서 시험할 곳이 없다. 그래서 이제 설립된 것이 무기 공장이 기기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빙사를 볼게요. 자, 보빙사는 왜 파견했냐면 요거는 좀 2년 뒤에 파견한 건데 미국 측이 공사관을 파견했죠. 이 공사관 파견의 의미는 전 시간에 얘기했어요. 다른 나라는 대리공사나 영사급만 파견했는데 아니 공사를 파견했잖아. 우리를 대등하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은혜에 대한 보답의 답례로 뭐냐면 파병된 거야. 그래서 보라는 것은 은혜에 보답해서 파견된 사절단이라는 뜻이에요. 이 보빙산.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외교관 교환, 정미, 조미, 조약 2조라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이제 외교관 얘네 설치했으니까 외교관을 우리도 파견하게 됐죠. 그래서 외교관에 대한 답례의 의미야 우리도 그 사전 미국의 이제 외교관을 어떻게 설치할 거야 이런 사전적 의미에서 답사차에서 이제 차원에서 파견했고요. 목적은 미국과 세계로부터 자주 독립 국가를 공인하고 미국의 선진 문물을 도입하려고 했다. 파견 이후 민영인을 정권 대상으로 홍영식, 서강범, 유길준, 번수, 최경숙 이런 사람인데 홍영식과 서강범 같은 사람들이 급진기업파 출신이죠. 유길준 약간 얘기했죠. 예. 자 등등등이 파견됐고요. 최경석은 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뭐와 관련된 농업기술 같은 걸 받아들인 사람이죠. 자 의의를 보면 국서에 대조선국, 대군주란 말 처음 사용했어. 왜냐면 청나라의 눈치 아래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말 썼던 건 우리가 청나라 대등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리고 강선한 연호를 폐기했다. 그래서 독립국가로 표현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국서를 한글로 번역해서 미국 신문에 게재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고유 문자가 있다는 걸 미국인들이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일본이나 중국과 다른 나라다라는 존재감 가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결과는 조선의 최초의 세계일주였다. 그 아까 전 영성사 파견할 때
일본을 거쳐갖고 태평양을 거쳐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갔다고 했죠? 예, 그 유럽을 건너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 유럽을 갔다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건너왔어요. 그리고 6일준이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가 갑신전면 이후에 본국의 귀한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이제 떠났는데 태평양을 거쳐서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지만 세계 일주를 한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미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고 그때 미국의 제1 유학생이 6일준이라는 사람이야. 6일준. 이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수학이나 물리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데 성적이 되게 좋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유폐 기간 동안에 서유금이라는 책을 작성했죠. 이거 아까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선진 영농 기술을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 미국식 우편제도. 홍영 여기서 좀 눈여볼 게 이제 앞에 홍영식이 있다고 했죠. 홍영식이 우전총국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이제 우편을 보고 우편제도를 보고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홍영식의 우정국의 창설에 큰 영향을 줬다. 그리고 미국의 교육제도를 수용해서 인재 양성을 주장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자, 다음 글에 소개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그는 개화 성각자이면서 한국 최초의 국비 미국 유학생이었다. 민영익을 수행으로 미국에 갔다가 이에 더먼 아카데미에 입학했는데 그의 나이가 28세였다. 영어를 배운 지 7개월 만에 영문 편지를 쓸 정도 타고난 어학 능력이 지녔던 그는 이곳을 마친 다음에 하버 대학을 진학하고자 했다. 그러나 갑신전변 소문을 듣고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해서 그 당시 국학문 송영책 기행문을 쓰게 되죠. 자, 이건 누구겠어요? 네, 이 사람은 6일준이죠. 6일준. 자, 6일준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는 뭐냐면 6일준이 뒤에 얘기했지만 한반도 중립론을 제기했죠. 그래서 유폐 시절 때 그걸 제기했지만 민희 정권이 6일준을 급진개혁파 인물로 인식했기 때문에 안 받아줬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보빙사 일행으로 미국에 파견되어 유학을 했고요. 서유 원문을 저술하여 미국과 유럽의 문물을 소개했고요. 미국에서 귀국 직후 민시정권의 신임을 얻어 개혁을 주도했다. 틀렸죠? 귀국하는 것 자체가 갑신전변 중에 급진파와 관련됐다고 생각해갖고 그들 불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왜냐 안 가면 자기 가족들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유폐상을 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조사 시찰단 신사유단단을 참여해서 일본에 파견돼서 그 뭐냐면 oku자 유키제 사사했다. 사사라는 것은 사약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예, 맞아요. 예, 답이 4번이 되죠. 자, 그 외에 뭐 산업진흥정책으로서 이제 뭐냐면 외국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양장업의 진흥이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장상공사를 설치해서 근대적인 양장법 기술자를 고용했는데 요거는 유럽에 뭐냐면 생산하는지 비단을 수출하기 위한 것 때문에 그죠. 요게 이제 기출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부의 개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자, 위전 척상 운동을 볼게요. 위전 척상 운동. 자, 개화파의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이 위전 척상 운동이야. 위전 척상 운동. 자, 위전 척상 운동은 크게 4단계 통해서 뭐냐면 진행이 되죠. 그래서 개화 반대 운동, 개항 반대 운동,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통상 반대 운동, 예, 통상 반대 운동, 개항 반대 운동, 개화 반대 운동, 의병 운동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그럼 위전 척사의 의미를 좀 볼게요. 자, 바른 것을 지키고 위정이죠. 사악한 것 이단을 물리치자. 척사죠. 이때 바른 것은 뭘까요? 이건 바른 것은 이건 성리학적 가치관이야.
자, 사학강국과 이단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거는 서양과 일본의 문물이죠. 예. 그래서 바른 것과 이런 것들을 사학한 것을 하자. 근데 이게 주의가 이제 성리학이라는 건 중국 거잖아요. 엄밀히 하면. 근데 이때는 중국 문화를 보존하는 것이 조선 중화주의 입각해서 뭐냐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이 조선 중화주의는 조선 후기 때 명청 시기 때 이제 명나라 망하고 중화의 정통이 우리한테 왔고 그 정통 중에 제일 핵심적인 사상이 성리학이잖아요. 그 성리학이 지키는 것은 중국의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우리 걸 지킨다 이런 논리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조선 중화주의는 그 당시 어떤 민족주의, 그러니까 중세적 민족주의, 중화의식을 바탕 중세적 민족주의 표현이긴 한데, 자, 하여튼 그 내용이 있고요. 자, 척사의 대상은 원래 조선 때 청나였다가 나중에 서양이 되고 일본으로 확대되죠. 자, 위전 척사 운동의 주도층은 당연히 성리학을 신봉한 보수주의 유생들이죠. 이황로, 김정지, 최익현, 김평무, 이만소, 유인석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안에서도 두 개 파로 나눠요. 자, 예를 들어서 이황로, 김정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노론파들이야, 노론. 노론의 벽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노론의 벽파는 아니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시파계 계열이에요. 되게 유리론자들이죠. 유리론자. 그래서 기의 중요성을 그렇게 안 보고 니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만소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쭉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영남 만이소 유명하죠. 이 영남 만이소 유명한 이만소 같은 사람들은 영남 그 남인 계열의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항의 정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남 남인 계통이고 얘네들도 이제 다른 방향 유리론을 주장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위전척사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항로 김정지 같은 중앙에 있는 직권을 갖고 있는 노론 18계열 얘들이 이제 주도를 했다가 나중에 그 3단계부터 영남 망인소 계기로 해가지고 영남 남인 그 영남 남인 계열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여기도 예. 자, 이렇게 이제 보면 특징에 보면 동도서기를 부정했죠. 서양 과학기술의 선진성을 부정해. 자, 그 다음에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 경제 문화적 파멸이 심화될 것이다. 자, 그 외교 정책은 그 당시 명과 중국 문화에 대한 사대적이지만 아까 청나라는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지지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자, 위전척사 운동의 양상 변화를 볼게요. 되게 시험문에 나오면 여기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데 1단계는 통상 반대 운동, 2단계는 개항 반대 운동, 3단계는 개화 반대 운동, 4단계는 항일 의병 운동. 그리고 이제 주로 상소 운동 형태로 전개한다. 이렇게 했는데 특히 실권이 없었던 개화 반대 운동, 이거 영남 만이소니까 영남 지역의 남인들이 주도를 했죠. 대개 보면 개화 반대 운동 때나 거의 상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통상 반대 운동 1단계 볼게요. 이때는 누가 집권했던 시기냐면 흥성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예요. 그 흥성대원군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다 반대해도 요건 지지해줬어, 유생들이. 그래서 정부 정책에 뒷받침해줬고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이항로와 김정진한 사람이야. 노동계통의 사람들이죠. 근데 요 사람들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 대개 보면 통상을 하면 별로 안 좋다. 그런 논리도 피면서 뭐라고 이제 주장하냐면 우리가 생산한 것은 유한한데 저들이 생산한 건 무한하다. 공산품은. 그때 통상하면 우리나라가 부등과 교환하기 때문에 망한다. 뭐 그런 논리를 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면 최익현이 주장한 걸로 생각하지만 이미 이제 이항로나 기정지부터 예전에 주장했던 거야. 이 교과서에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제자들 이항로 기정지 제자뻘 된 사람은 최익현이죠. 이 사람도 그 선배들 영향을 받았다 보면 돼요. 스승들 영향을.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자, 열강대 통상 요구와 병익양요와 신민양요 등등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양요의 주전론을 주장하고 그들의 싸울 걸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기정진이 척사소, 약물 금지, 서양의 물품의 어떤 통상을 금지하고 하는데, 이런 사고 방식은 나중에 기정지 제자들에 위해서 이제 이어받아서 호남 지역의 위전척사 운동과 의병운동의 사설적 근거가 됐다. 자, 개별 상소도 위전척사 운동이 전개됐고요. 주장을 보면 서양의 무력 침략을 대응해서 척화 주전론을 주장하여 대원군을 통상 수요 오정책을 뒷받침했고, 그 다음에 이 척사 상소를 올려서 약물 금단론, 양화 배척론 이런 것들을 막 주장을 하게 돼요. 자, 여기에 대해 약물이라는 것은 양화라는 건 서양이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말고 통상도 하지 말자. 그 주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항로가 주장한 내용이 보면 서양의 사치품과 우리나라의 필수품인 농산물이 교환되면 국내 생산 기반이 물락하고 농민층의 분해를 조장할 것이다. 정확히 봤죠? 예,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항로의 내용들이 후에 이제 최익현의 그 상소문에도 나와.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내용이 최익현이 처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그런 인식이 널리 퍼졌던 시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외양일체론을 보죠. 외양일체, 개항불가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요 2단계 그 개항불가론 또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던 데가 이제 1870년대요. 강화도 조약 전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때 이제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던 게 뭐냐면, 고종이 강화도 조약 맺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지금 서양의 열강대가 통상을 맺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맺어졌던 일본과 통상을 맺는 거다. 조선시대 때 일본과 계속 통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잠깐 끊어진 것 뿐이고 다시 재개한 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 반대했던 유생들은, 이 통상을 반대했던 개항을 반대했던 그 유생들은 잘못 생각한 거다. 지금의 일본은 예전의 일본이 아니다. 예전의 일본과 했던 거는 좀 이제 사대 교린 측면에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교린 측면에서. 그렇지만 지금 일본은 메이지 정권이 등장하고도 근대화된 일본이다. 그리고 이들은 겉으로는 동양인의 모습이지만 실제로 서양의 모습이다. 그래서 외양 일체론을 주장해요. 이거는 고종의 반환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그 내용 중에 이제 오 불가소년이 제일 유명한 최익현의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요약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이제 각자 보시고, 두 번째 이제 볼게요. 일단 그들과 강을 맺으면 물자를 교육하게 되는데 저들의 상품은 손으로 만든 수공업품이죠. 그래서 무한한 데 반해서 우리의 문화는 모두 필수품이여 땅에서 생산된 유한한 것이고 이는 항폐해질 것이다. 자, 이래서 이제 부등과 교환이 되는 거죠. 이게 예전에 기초에 언급됐어요. 기초에.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뭐 그 뒤에는 뭐 일본이 왕래하면 우리의 뭐 재산을 탈취하고 분열을 능용하고 등등 있고, 자, 외적들은 물욕만 높고 금수와 비슷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뭐 볼 필요는 없고요. 요 두 번째 내용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배경은 강화도 조약 전후고 최익현, 김평무, 유중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했고요. 개항 불가능 외양일체론 주장했죠. 경제적 침략을 강조했다. 그래서 일본의 서양의 제도를 수용하여 서양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과 서양은 한 몸이다. 이게 외양일체론의 주요 내용이죠. 그래서 최익현의 오후 불가소는 내용은 그 내용인데, 여기 지부 복골 척하기소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상소 올릴 때 국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궁 밖에서 이제 상소 올렸어. 경북 밖에서. 근데 상소 올리는 방법이 어떠냐면 좀 가격했어. 좀 퍼포먼스를 보였죠. 도끼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도끼를 경복궁 그 기둥에 찍고 그리고 나 상소 올린 거야. 만약에 그 상소를 안 받아들이면 내 목을 자르겠다. 그런 식으로 상소를 올린 거죠. 예.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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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를 들고 엎드려서 상소를 올렸다. 궁 밖에서.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이제 상소 안 받아줬죠. 정부에서. 그럼 목이 잘렸냐? 아니에요. 그냥 그냥 액션만 취한 거예요.
이런 거는 처음에 최익현이 했던 건 아니고 조선 시대 때 흔히 했던 거야. 그냥 자기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상승을 올리는 방법이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일본의 침략에 국가 자존성이 손상되고 공사품과 농산물 부등가 교환을 함으로써 산업이 파탄된다. 그 다음에 천주교 확산에 따른 미풍 양성의 파괴 이런 것들 우려했죠. 그래서 일본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서양과 마찬가지로 이유로 일본에 대해 개항을 반대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이게 이제 이 단계였던 개항 반대 운동은 그 당시 그 개항을 주도했던 이제 노동 집권 세력들을 축출하는 의도에서 이제 했다라는 게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때 개항을 추출했던 노동 집권 세력이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통상농에 영향을 받고 통상을 주도했던 사람도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반대했던 사람도 있죠. 유리론에 영향을 받았고, 그 두 파 간의 싸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남인과 소론들이 이제 그 당시 흥성대원군의 정책 때문에 많이 등용됐잖아.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문제 제기 전에 좀 노론의 시파 유리론 계열 애들이 그걸 해서 좀 경계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하여튼 그지만 전반적으로는 주로 노동계통의 이제 사람들이 주도를 했고요. 근데 이제 남인계통의 사람들이 주도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3단계 들어와서요. 개화 반대 운동, 그 다음에 신사전에 일어났던 신사 척사 운동이라고 이제 하는데, 요때부터 정부와 대립 구도가 돼요. 정부와 대립 구도. 요때 이제 주도했던 사람들은 지방의 유림세력들이죠. 남인계통의 유림세력들이고, 요때 유명한 상소가 뭐예요? 영남 남이소죠. 자, 영남 남이소는 조선 책략이 유포되니까 이 조선 책략에 반대해서 일어난 것이 영남 만이소야. 제가 아까 이제 조선 책략의 유포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조선 책략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영향을 줬어요. 첫 번째로는 여기서 얘기한 그 개화 반대 운동을 불러일으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 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데 어떤 계기가 됐고요. 자, 세 번째로는 영남 만이소는 이제 또 어떤 특징이냐면, 조선 책략은 또 어떤 특징이냐면 조미소 통상 조약을 불러일으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영향을 줬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다시 또 영남 만이소 관련된 내용인데, 영남 만이소는 아까 문제 풀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각자 읽어보시고, 이 만이소라는 것은 만 명이 소장을 썼다, 서명을 했다 해서 만이소가 죠. 그래서 두루마기로 이제 상소를 쓰는데, 두루마기 내용보다 요 뭐가 많아요? 서명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 서명이 운동장에 100m 정도 이렇게 운동장이 있어. 100m 정도 펴면 1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이소 형태 이런 것들은 요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선 후기 때부터 영남 지역의 이제 그 남인들이 상소 올 때 이 만이소 형태를 많이 이용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좀 힘이 약하니까 만 명이 서명을 해갖고 힘을 가시한 거죠. 그런 식으로. 자, 그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홍제학의 상소인데, 이 홍제학의 상소는 이제 막 비판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종의 욕도 같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종이 열받아가지고 얘를 그냥 쳐 죽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그때 당이 이제 조선 책략의 외교 정책 비판, 그 다음에 민주정과 개화파 고종들 비판이 확산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반정부 운동이 발전됐던 거죠. 그 과정에서 임오군란도 일어났던 거고요. 그 주도 인물은 김평무, 임만송, 홍지학, 유원식 이런 사람이고, 이들은 이제 그 영남 유생 임만송이 만이소를 이제 올려서 그 영남에서 시작해서 전국 확산시켜서 김홍지를 탄핵하는 주장까지 하게 돼요. 복합상소라는 것은 걸 밖에서 뭐냐면
쭉 나열해가지고 엎드려서 상소 올렸다. 그만큼 정치적인 어떤 시 그런 것들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홍제옥이 그 만원 척사소를 올렸는데 요게 예전에 92년 기출문이 나왔어요. 아까 지금 이제 그 나와 관련된 사전에 고종이 친정아래 서양의 문물과 양학이 만연하고 종마 사직이 위기에 빠졌다. 고종을 막 욕하면서 비판을 하죠. 그리고 이때 이제 통일규모 가문의 확파와 오의제 부활을 주장해요. 요게 예전에 기초에 언급됐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대원군의 서자였던 그 이재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재선. 고종의 이복형인데 이 사람은 왕위의 추대를 했고 대원군의 권제 복위를 했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그때 이재선 사건 때 대원군이 실제로 개입을 했냐는 여러 가지 있지만 아마 개입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 때문에 대원군이 고종 입장으로 자기 아버지지만 왕권조차도 뭐 탈취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차마 아버지니까 방역 사건 엮어가고 죽이지 못하겠고 다들 눈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거치면서 대원군과 점점 멀어져 고종이. 예. 자, 그 다음에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위전척사 운동 3단계 관련된 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90년대 들어서 항일 우병 운동을 들어가죠. 이건 나중에 이제 따로 얘기했지만 을미사병과 단발령 때문에 을미의병이 일어나잖아요. 을미의병이 이제 마지막 항일 의병 운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뒤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90년대 들어가면 이제 생각이 바뀌어요. 종전의 중화의식이나 하이간을 버리고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은 것은 오랑캐 침략을 받아서 나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주권의 만민공법상 우리나라 주권이 침해받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국제 외교의 필요성을 느껴서 나중에 일제 침략하되 1차 유림단 사건도 발생하고 그래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의의와 한계를 볼게요. 자, 척사운동의 의의는 반침략 반외세 자주운동이었죠.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평가한 말 중에 유명한 말 있죠. 개화파는 심해를 추구하기 때문에 심해 논리에 따라 친일파 매국노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척사파는 뭘 주제? 명분과 의리를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명분과 의리를 강조하면 좀 답답해 보이지만 명분과 의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들이 선택한 길은 뭐겠어요? 친일이 아니라 침을 추구하는 친일이 아니라 독립운동이었죠. 그래서 뒤에 의병운동하고 독립운동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계열의 후손들이에요? 그 위전척사운동 후손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분과 의리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그래서 진정한 보수파라고 보시면 돼요. 최익경 같은 사람이 오늘날만 진정한 보수파죠. 지금 보수파들은 좀 약간 기회주의고 좀 약간 친일적인 성격이 좀 강하지만 얘네들은 진정한 보수파다. 물론 앞뒤로 막혀있던 인물들이지만 결국엔 나라는 팔아먹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개화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나라 갖다 팔았잖아. 예.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어. 일단 정확한 사회적 인식과 경제적 인식이 있지만 대안이 없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왕조의 전제주의적 정치체제, 지지 중심의 봉건적 경제체제, 양반 중심의 차별적 신분제도, 성리학적 유일사상 체제. 지금 보면 다 싫어하는 것들은 지키려고 했던 거야. 자, 하여튼 이런 한계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자,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난 정치적 변화를 볼게요. 자, 근대적 과정에서 일어난 그 정책 변화를 크게 이제 두 가지 그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반봉건이고 반봉건이라는 키워드고요. 또 하나는 반침략이라는 키워드야. 그래서 반봉건 반침략을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그래서 그 정책 변화를 또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있고 또 아래로부터의 어떤 개혁이 있죠. 이건 두 개의 이제 관점에서 보면 위로부터 개혁 볼게요. 자, 갑신전변, 갑오, 을미 개혁이 다 위로부터 개혁이에요. 네. 근데 갑신전변은 반봉건과 반침략 중에 반봉건은 있죠.
근데 반외세, 반침략은 없죠. 일본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죠? 예, 이건 없어. 자, 그 다음에 갑오 을미 개혁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반봉건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반외세는 없죠. 일본의 등을 얻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거죠. 자, 근데 아래로부터의 이제 흐름을 이제 볼게요. 아래로부터는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근데 동학농민운동은 그 안에 물론 개화파 정부를 비판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반봉건적 요소가 있어. 그 개혁 안에. 그 다음에 반외세적인 측면도 있죠. 일본과 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이제 할 때 반봉건, 반외세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위로부터 흐름과 아래로부터 흐름이 하나로 합쳐진 그 사건이 무슨 거냐면 사건이라면 무슨 활동이냐면 독립협회야. 독립협회 예국개몽운동과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독립협회는 위로부터 개혁과 아래로부터 개혁을 하나로 힘을 합치려고 했죠. 네. 그리고 오늘날 이제 시민사회 형성의 어떤 기반이 됐던 건데 여기에서 반봉건 측면은 되게 강해요. 근데 이때 엘리트 위주의 그 지도층을 구성했기 때문에 얘네들 반외세는 반쪽짜리 외세야. 그래서 러시아는 반대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또 찬성하죠.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위로부터 개혁을 또 이제 또 강조한 또 아간판천 이외에 강무개혁 때 이제 했는 건데 이 강무개혁의 특징은 반봉건적 성격과 반외세적인 성격이 약간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강무개혁은 위로부터 개혁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내었던 그 내용이 뭐요? 옹고지신이죠. 옛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내세웠기 때문에 약간 봉건적 개혁, 그러니까 봉건사회를 개혁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전 걸 지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반봉건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봉건은 그래서 반 정도의 어떤 봉건성이 남아 있었고 반외세는 이게 예매한 게 자주적 독립적인 어떤 개혁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외국 자본이나 기술을 많이 받아들였어. 이것 때문에 외세도 반쪽짜리 외세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래서 위더부터든가 아르트름이 반봉건과 반침략으로 이렇게 분류해갖고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참고로 이제 인중봉기 아래부터 개혁 이모군란은 뭐냐? 빠졌는데. 자, 이모군란은 반봉건은 없어요. 이게 왜냐면 흥성대원군을 밭을 모셨잖아. 벌다는 개혁 정책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일본에는 반외세 정책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모군란을 보죠. 자, 이때 이제 개별 사건들은 이제 개별 사건대로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사건들은 주제별로 정리할 필요인데, 자, 이모군란은 일단 몇 년에 났죠? 연도도 중요하죠. 1882년에 났어. 그러면 그 가정 내용을 보면 사건을 개요를 보면요. 1882년 6월에 90군인들이 1년 넘게 월급을 받지 못한 데다가 그 한 달치 월급을 겨우와 모래도 절반 이상 섞여 있으니까 폭동이 일어난 거야. 여기 1년 넘게 월급을 받지 못한 것은 일단 정부의 재정 상태가 나쁘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당시 개화로 인해서 개항 정책으로 인해서 쌀값이 폭등됐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폭동을 일으킬 때 처음에는 90군인들을 중심으로 했지만 나중에 도시 하층민까지도 가담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군란은 군대 반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이들은 이제 개화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화파 정권, 그러니까 민씨 정권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죠. 그래서 정부 고관이라든지 일본인 교관, 별기군 교관을 죽이고 공사관을 습격하고요. 그리고 이제 궁궐이 짓밟히고 왕비가 도피를 해 도망가죠. 장원 쪽으로 친정 있는. 그리고 고종에게 흥성대원군에게
고종은 맡겼다면요. 흥성대원군이 그 당시에 민중되게 인기가 많았나 봐. 그래서 민중대 흥성대원을 받들어 모신 것도 있고, 그리고 흥성대원 이미지 자체가 그 민씨 정권은 일종 개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민중들은 개를 안 좋아했죠. 반대편 이미지에 써 있잖아. 그러니까 흥성대원군이 상당히 정치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모군란 이후뿐만 아니라 동학농민운동도 그 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집권한 흥성대원군은 군란을 수습하는 한편 정부의 개화 정책을 중단시켰죠. 그래서 종전의 개화 정책들을 다 뭐냐 도로 탑을 해서 만들었죠. 자, 근데 이때 누가 개입했어? 청나라가 개입하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민주정권 용충을 받은 청을 신속하게 군대를 파견해서 결국에는 군량의 책임을 물어서 흥성대원군을 총 압송하게 되죠.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을 볼게요. 자, 배경을 보면요. 자, 정치적으로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 이때 개화파는 이제 온건개화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민시세력과 대원군 세력의 갈등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세력 침투에 대해서 그 당시 국민들 반발했었죠. 특히 쌀가 폭동이 문제가 됐던 거야. 그래서 쌀가 폭동이 그 당시 물가를 상승시켰고, 그 다음에 농민들을 몰락을 시켰죠. 그들이 다 어디로 간 거야? 도시 빈민이 된 거야. 그래서 이모군란 때 이 도시 빈민들이 많이 참여했던 것은 그런 배경 아래 참여했던 거죠. 그 다음 민시일파의 부정부패, 그 다음 99군대의 어떤 차별 대우, 그리고 이제 도시민, 유인민, 빈민들의 증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민시정권의 개화파 정권의 개화 정책을 반대했던 사람들이고요. 자,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가지고 일어났어요. 발단은 도봉소 사건도 일어났죠. 그래서 도봉소 사건은 그 밑에 있어요. 아까 쌀 나눠주는 가정들에서 오랜만에 월급을 받았더니 이게 뭐야? 쌀이 반이고 겨가 반이고 돌까지 있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90군대들은 신식군대에 대해서 되게 분노의 대상을 여겼어. 예. 대 90군대 그 출신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반 평민들이 많아요. 근데 신식군대들은 거의 대부분 양반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급적 분노까지 같이 겉들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경과를 보면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고요. 이 도종변대, 그러니까 별기군을 양성했던 일본 교관을 후리모토가 그럴 거야. 그래서 살해를 하고 일본 공사당을 스켜가 불태 없애. 만났던 민경호도 살해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뭐냐 대안을 제시할 수 없으니까 정치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을 지지해 줄 것 같은 대원군을 다시 집권시키죠. 예. 그리고 이제 민씨는 도망가 장호원으로.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민씨가 없어지니까 민씨가 뭐 시체도 발견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대원군이 민씨에 대한 국장을 하자. 그래서 국장도감을 설치하죠.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 보고 민씨가 죽었으니까 그 당시 뭐 아가파천하고 관련돼서 아니면 을미사병과 관련돼서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민씨가 그 전에도 한번 죽은 척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요거와 연결돼서 헷갈리지 마시고, 자, 하여튼 교정변대를 해산하고 통리기관을 폐지하고 이영을 폐지하고 오군을 분할하죠. 이런 건 종전의 어떤 개화 정책을 다 부정하고 돌아가는 거야. 조선시대로. 자,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국장호감을 설치하고 장자인데 민비를 제사 지내고 대원군을 집권했다. 대원군이 통리기무함을 확파하고 오군영과 상군부를 부활시켰으며 도구옥파, 각종 잡세 폐지,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도구옥파는 그 앞에도 언급했지만 대원군이 예전부터 또 주장했던 거야 이거. 예. 그래서 도구옥파와 각종 잡세 폐지, 주전, 그러니까 돈이죠. 돈을 함부로 만드는 것을 철폐 등 개혁 정책을 추진했지만 34일 만에 끝나게 되죠.
왜 끝나게 돼요? 청나라군이 개입을 해. 청나라군은 청의 입장 올 때는 이거 잘못하면 일본이 개입할 수 있겠다. 일본군들이 와갖고 이제 개입할 수 있다. 그래갖고 우리가 선수 치자. 그래가지고 청나라 군대를 파견하죠. 대원군을 납치해가지고 그 당시 중국에 모셔두고 그러면서 민씨 정권이 다시 재집권하게 돼.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와서 결과를 볼게요. 결과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일본과 이제 보면 일본은 일단 정치적 후퇴하게 돼요. 왜 정치적 후퇴할까요? 그 당시 청군이 들어왔잖아. 청군이. 청군이 들어왔죠. 청군이 진주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후퇴였고 다만 이제 경제 침탈을 이제 본격화시키죠. 자, 그리고 제물포 조약을 우리나라 맺게 돼요. 제물포 조약. 주요 내용이 이제 뭐 그 당시 일본 군인도 죽었고 공사관도 없어지고 그랬으니까 배상금을 지불한다. 그리고 공사관 호위 명목으로 일본군을 주둔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박용호가 이제 파견됐는데 요때 어디를 파견하냐면 사제단, 그러니까 사절단으로 파견됐다는 거예요. 사절단으로. 사제단이죠. 우리가 잘못했다. 그 일본에 파견돼. 일본에. 그래서 일본에 파견돼가지고 요때 파견된 사절단들 제3차 수신사라고 해요. 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3차 수신사를 파견했다. 그때 태극기를 처음 사용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태극기 사용설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그 제3차 수신사 때 사용했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그때 조미수 통상조약 때 했다는 설도 있고 근데 좀 최근 학교에서는 조미수 통상조약설이 상당히 부각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교과서도 많이 실려 있고 요즘에는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나중에 일본이 이제 그 동학농민운동 때 그 군대를 파견했잖아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때 군대 파견한 것이 텐진조약 때문에 파견한 건 아니고요. 뒤에 좀 다시 설명했지만 제물포 조약 때문에 파견한 거야. 제물포 조약을 내걸고 그래서 명분은 제물포 조약을 내걸고 파견한 거야. 왜냐하면 그 현지 일본인들 보호한다는 핑계로 해서 낸 거죠. 그때 제물포 조약을 내거는데 이 관련된 내용은 좀 뒤에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약을 맺게 되죠. 조일수 조교 소각을 맺게 돼요. 예. 그래서 그 조일수 조교 부록의 조교 부록의 그 후속 조약인 성역을 맺는데 이때 일본의 경제 침투가 강화되죠. 간인 이정, 간인 이정의 거리를 그 당시 통행 거리를 50리로 이제 확대돼. 50리. 50리. 간인 이정은 이제 50리로 이제 확대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또 뭐냐면 점진적으로 2년 이후로 100리까지 확대된다 내용이 있어. 처음에는 50리 확대됐다가 100리까지 확대된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왜 의미가 없을까요? 1883년에 개정된 조일통상조약을 맺게 되죠. 최애국대를 맺게 되면 내지통상권이 같이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조약은 사문화돼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간행 이정이 아니라 간행 이정이래. 간행 이정. 오타 그대로 읽었네요. 예. 이거. 자, 그 다음에 제물포 조약 결과 이제 청나라의 내전 간섭과 경제적 침략이 강화되죠. 그래서 청나라는 군대를 파견했기 때문에 일본보다 우세한 입장에 서게 되고 일본은 정치 경제적 침투가 위축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갑신여의 원인이 되는데 자, 그럼 내용을 좀 보면요. 청해 내전 간섭 보면 이때 이제 원세가 파견되죠. 청군이 파견되면서 그때 이제 그 원세가 직접 간섭을 하게 돼. 그리고 이제 군대 인사권도 자기가 장악을 하고 또 흥성 대원군도 총으로 압송하고요. 심지어는 동종 국호의 대자 대조선을 썼다는 거 가지고 또 참 간섭까지 하죠. 자, 그리고 그때 외국인 고문을 파견해 청나라가. 그래서 마건상은 중국 사람인데 외국인 고문으로 독일 멜렌도프를 고문 파견하죠.
자, 이 사람은 독일이지만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 했죠? 우리나라나 러시아를 위해서 외교를 했어.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자, 그 영국인 하트 등 30 외국인 고문들을 파견했는데 이 외국인 고문들이 청나라의 어떤 지시대로 따르진 않아요. 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갈등도 있고 그래. 자, 그 다음에 그 산민수용 무역장정을 체결하죠. 예, 아까쯤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통리교섭 통상사무함 외함을 설치하고 외교 통상사무를 맡게 하고요. 주로 마건상이 여기를 관리 감독하고 아니 멜렌도프가 그다음에 그 통리궁국 사무함은 내함을 설치해서 마건상이 여기를 관리 감독하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내정 간섭하게 됐다. 조선 국내에서는 청해 내정 간섭과 친정 정책고 개화 정책이 이제 개혁 정책 후퇴했고요. 그리고 민씨 정권이 이제 친정 정책, 왜냐면 청나라 때문에 다시 집권했잖아요. 그래서 민씨 정권과 온건개혁파들이 친정 정책을 하면서 온건개혁파들이 분리돼 나가면서 4대당으로 변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복귀한 고종이 열받아서 이제 전국에 있는 척합을 다 없애라. 척합이 철거 명령을 내죠. 그리고 중국식 간제 개편, 이런 것들에서 총리 하문을 두 개 나눠가지고 이제 했고, 신군영과 그 예술가 사형을 설치하죠. 그래서 원세이가 이때 그 뭐냐면 신건 친군영을 이제 설치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때 원세이가 번권을 장악해서 이 군대 조선 군대들 총국식 훈련시켜. 예. 이거 청나라도 대조선 그 정책에서 변경해서 정통적인 어떤 조공체제에서 다시 조공체제와 제국주의 정책, 실제로 이걸 식민지화시키는 우리나라 정책 바뀌어. 그러니까 제국주의 정책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형식적인 4대 정책에서 제국주의적인 어떤 정책 마인드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계합파가 분열되죠. 온건계합파와 급진계합파들이 분열된다. 자, 의의를 볼게요. 자, 의의가 이제 예전에 98년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요. 국내 정치 개혁의 필요성, 외세 투쟁의 필요성이 자극되고 새로운 격변의 시대를 여는 발화점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민중들이 많이 참여했죠. 그래서 한중 조직과 군대 조직이 결합돼서 조직적인 세력 교형을 발전시켰던 대규모 사회운동이었다. 그래서 민중들이 자신의 어떤 봉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물론 잠시이지만 그 사회변의 욕구가 받아들이고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정책 차원은 시험을 맛보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한계는 뭐냐면 도시 하층민의 정치 의식이 한계였어요. 이들은 일단은 정치 세력으로서 부재했고요. 예. 결집해갖고 뭐냐면 떼어부시긴 했는데 이들이 정치 세력으로서 어떤 대안이나 어떤 이제 움직임도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맡기려고 한 거예요? 예, 흥성대원한테 맡기려고 했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한계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 문제는.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영의정 홍수몽이 알아기를 일전에 훈련도관 출신 군조들로 능률 월급이죠 나누어줄 때는 이들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훈련도관 출신 군중들은 응당 받아야 할 곡식의 섬을 완전히 채우지 않았다고 하면서 양손에 각각 1섬씩 들면서 말하기를 13개월 동안 주지 않은 능료회 중에 이제 그거 한 달치 나눠주는 것이 이렇단 말인가 하면서 발생한 사건이 뭐겠어요? 이거는 앞에 언급한 이모군란이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보죠. 기획고 청은 흥성대원군 청을 악속했다. 네, 맞죠? 제목표 조약에 따라 일본은 공사관 경비를 구실로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켰죠. 맞죠? 외국 상인들 내륙 통상이 허용되면서 그 내륙 통상이 허용됐죠. 조선 상인들 피해가 커졌다. 맞죠? 자, 청은 독일이 멜렌투프를 공군에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을 간섭했다. 맞죠? 기흥, 니은, 디귿, 니은 다 맞아. 원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면 교육학에서 별로 안 좋은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은 다 맞아. 네. 자, 그래서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요거는 이제 각자 풀어보시고요. 이것도 3번도 각자 풀어보시고. 자, 여기 쭉 넘어가서 갑신전변 보죠. 갑신전변. 갑신전변은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이건 쉬었다 할게요. 이게 끊어야 되는데. 예.